저 사람 30년 동안 두 집 살림했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하던 게 무슨 목이 있어? 엄마 친정 5천만 원으로 시작한 가게, 지금은 상간녀 이름으로 된 50억짜리 건물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식모로 살던 엄마. 법원은 과연 누구 편일까요? 서울 외곽 30년 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녁 7시, 거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지수는 퇴근길에 사온 과일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소파에 깊이 파묻힌 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엄마 윤정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40년 차, 이 집의 저녁 풍경은 늘 같았습니다. 야, 밥. 아버지가 TV를 보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대답 없이 행주로 손을 닦고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보, 밥 좀 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잔치 장소는 정하셨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텔로 해. 사람들 부르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누가 준비하는지는 묻지도 않았죠. 그저 지시만 내렸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반찬 그릇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지수야, 이것 좀 봐라.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설치 안내 메시지가 떠 있었죠. 요즘 거래처에서 다 이걸로 연락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해드릴게요. 지수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앱스토어를 열고 카카오톡을 검색하는데 손가락이 실수로 화면 아래를 스쳤습니다. 사진첩이 열렸죠. 그 순간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풍경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동해시 환영합니다라는 지방 도시 간판, 바다가 보이는 호텔 발코니, 해외 리조트처럼 보이는 수영장. 사진 속 배경은 계속 바뀌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같은 여자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아버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뒷모습. 어떤 사진에서는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식당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죠.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사진은 수십 장이 넘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들. 거래처 사람이야. 아버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너는 아버지 하는 일에 신경 끄고 내 일이나 잘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거래처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래처 사람과 왜 해외여행을 가고 왜 호텔방에서 사진을 찍는 걸까? 그리고 왜 저렇게까지 다급하게 빼앗는 걸까?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엄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모님. 그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밤 지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가 지났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본 사진들을 잊으려 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박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사업 동료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 손님용 그릇이 올라갔고 엄마 윤정 씨는 아침부터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6인용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죠. 형수님, 음식 솜씨가 여전하시네요. 손님 아주머니가 갈비찜을 한 점 집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려? 40년 동안 밥만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밖에 나가서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식모 노릇이 딱 맞는 사람이야.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부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들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손님들 앞에서 아내를 식모라고 부른 겁니다. 지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좀. 뭐가? 사실이 그런데 어쩌라고.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와 말싸움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부엌에서 국을 데우던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지수가 설거지를 돕고 있는데 안방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 검은색 가방 어딨어? 작은 캐리어 가방이었습니다. 바퀴가 달린 1박 2일용 여행 가방. 지수는 그 가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가 지방지점 간다며 들고 나가는 가방이었으니까요. 옷장 아래에 있어요. 엄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동해시 지점에 급한 일이 생겼어. 아버지는 가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지방 출장이라니. 30년 넘게 이어져 온 패턴이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혹은 셋째 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버지는 집을 비웠죠. 지수는 행주를 쥔 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움켜쥔 아버지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70세 노인의 손이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이 집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엄마와 함께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일요일 오후의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엄마는 두부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지수는 옆에 서서 기다렸죠. 어머, 윤정 씨 아니에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모뻘 아주머니였습니다. 엄마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오랜만이에요, 언니. 엄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서 있었죠. 그때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윤정 씨, 나 좀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죠. 박 사장님이 동해시에 집 하나 있다던데 그거 사실이에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동네 사는 내 친척이 그러는데 박 사장님이랑 비슷한 분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보인대요.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쪽에 지점이 있으니까 출장 가시는 거겠죠. 그렇겠지. 내가 괜한 소리 했나? 미안해요, 윤정 씨. 아주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시장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방금 그 얘기. 지수야. 엄마가 말을 잘랐습니다. 너까지 나서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괜찮다. 그 말이 지수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40년 동안 식모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엄마. 남편의 두 번째 집 소문을 들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엄마.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의 사진들, 매달 반복되는 지방 출장, 그리고 동네에 떠도는 소문. 단순한 거래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을 수도 없었고 엄마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귈 뿐이었죠. 그날 밤 지수는 방 안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30년을 참아온 걸까? 그리고 만약 정말로 두 번째 집이 있다면 우리 가족은 대체 뭐가 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노만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뒤 지수는 회사 출장으로 동해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KTX에서 내린 지수는 역 앞 광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미팅 장소까지는 택시로 10분 거리였죠.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며 택시 승강장 쪽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지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역 앞 로터리,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죠. 회색 점퍼, 구부정한 어깨, 흰머리가 섞인 뒤통수. 아버지였습니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긴 생머리, 아버지보다 20살은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30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지수는 숨을 참은 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8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행복상가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었죠. 1층에는 커피숍, 2층에는 학원, 3층부터는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여자는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건물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건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처럼. 지수는 건물 맞은편 가로수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에서 본 그 실루엣, 동네에서 들은 그 소문, 모든 것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출장 미팅을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KTX 안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머릿속에는 그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여자의 어깨 위에 얹힌 모습, 건물 앞에서 다정하게 웃던 두 사람의 얼굴. 밤 9시 지수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엄마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죠. 엄마, 아버지는요? 동해시 지점에 갔어. 내일 저녁에나 온다더라.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똑같은 핑계. 지점 출장, 거래처 미팅, 급한 일.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는 걸까요? 지수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동해시에서 아버지 봤어.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가 건물 앞에서 여자랑 같이 있더라. 사진도 찍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소문 진짜였어. 아버지 진짜로 다른 데 집 있는 거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TV 화면만 바라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죠.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씨앗은행이라는 오래된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그 안에서 접힌 종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통장. 표지에는 갈색 잉크로 윤정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은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입금 내역이 눈에 들어왔죠. 1994년 3월 15일. 입금 5천만 원. 적요 상속금. 그 돈이 뭔지 아니?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겨준 유산이야. 그 돈으로 내 아버지가 첫 가게를 시작했어.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거. 엄마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였습니다. 맨 아래에 계약자 밥값수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옆에 적힌 금액은 정확히 5천만 원이었죠. 가게가 잘 돼서 동해시에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나는 당연히 우리 명의일 줄 알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내 이름이 아니더라. 처음부터.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있었어. 근데 애들 때문에 참았어. 내가 대학 다닐 때, 동생이 취업 준비할 때, 그때마다 조금만 더 참자 했어.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흐르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는 너무 지쳤어, 지수야. 그 말에 지수의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식모 취급을 받아온 엄마, 친정에서 받은 유산으로 남편의 사업을 일으켜줬지만 정작 그 재산은 다른 여자 이름으로 돌아간 엄마. 모든 걸 알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30년을 참아온 엄마.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엄마 돈으로 시작한 재산을 빼돌린 거잖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엄마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 아버지가 다 쥐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볼게. 이번에는 내가 나설게. 지수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과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30년 묵은 증거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점은 될 수 있었죠. 엄마, 이번엔 우리 둘 다 포기하지 말자.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결과가 떴죠. 그중 하나를 클릭하며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참을 문제가 아니다. 싸워야 할 문제다. 사흘 뒤 평일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추자 복도 끝에 최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죠. 대학 동기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40대 후반의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 최 변호사는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하며 명함을 건넸죠. 최윤아입니다. 간단히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수는 준비해온 노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 입구가 구겨져 있었죠. 엄마가 며칠 동안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해왔어요.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름으로 상가 건물까지 사줬어요. 동해도시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이에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건물 주소 아세요? 동해시 묵호동 123번지요. 지수가 대답하자 변호사는 인터넷 등기소 화면을 띄웠습니다.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죠. 몇 초 뒤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화면을 돌려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등기부 오른쪽 위에는 발급일자 2024년 10월 15일이라고 찍혀 있었고 그 아래 표제부에는 건물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죠. 소유자 김미영,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5년생. 이 김미영이 그 여자예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건물 시간은 대략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저희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8층짜리 상가고 1층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가 있어서. 잠깐만요. 변호사가 다른 창을 열어 부동산 시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동해시 상가 매매 시세를 확인하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 위치, 이 규모면 최소 45억에서 50억 사이로 봐야 할 것 같네요. 50억?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억이요? 네. 물론 정확한 감정가는 따로 받아야 하지만 시세 기준으로는 그 정도입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를 프린트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죠. A4 한 장에 담긴 50억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수 씨 어머니. 변호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30년 동안의 두 집 살림. 둘째, 그 기간 동안 상간녀 명의로 넘어간 50억 상가. 지수가 노란 봉투에서 통장과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 친정에서 받은 상속금 기록이에요. 1994년에 5천만 원이 입금됐고 그 돈으로 아버지가 첫 가게를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와 갈색 잉크 도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있으면 많이 달라져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특히 이렇게 초기 자금 출처가 명확하면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저 건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몫을 물어보는 목소리였죠. 쉽지는 않아요. 명의가 제3자한테 넘어갔으니까요.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혼인 중에 공동 재산을 빼돌려 상간녀에게 준 거라면 그건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거가 충분해야 해요. 지수는 노트에 펜을 꾹 눌러 사회행위라고 적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칠순 잔치가 한 달 뒤에 있어요. 그래서요? 거기서 다 까발리면 어떨까요? 변호사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친척들, 아버지 사업 동료들 다 오는 자리예요. 거기서 사진이랑 등기부를 공개하면
아버지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남편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공개 폭로를 하려면 그 전에 법적 안전장치부터 만들어야 해요. 안전장치요? 네. 먼저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건물을 팔거나 담보 잡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메모 노트에 순서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1. 이혼 소장 작성. 2. 재산 가압류 신청. 3. 증거 확보. 4. 칠순 잔치. 이 순서대로 가면 공개 폭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남편 쪽에서 재산 빼돌리기 힘들어지죠. 지수와 엄마는 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4줄짜리 계획. 하지만 그 안에 30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가압류는 빠르면 12주 안에 결정나요. 소장은 제가 일주일 안에 쓸 수 있고요. 그럼 칠순 잔치 전에 다 끝낼 수 있겠네요. 네. 단 남편이 눈치채면 안 돼요. 혹시라도 알아채면 먼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볼게요. 이번엔 끝까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죠.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전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통장, 계약서, 사진, 뭐든지요. 상담실을 나서며 지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억울함. 그걸 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뗀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마음을 단단하게 해줬죠.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엄마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흘 뒤 평일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와 공유하는 생활비 통장 앱이었죠. 화면에 뜬 문자를 보는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씨앗은행 출금 3천만 원, 잔액 12만 7,340원, 3천만 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200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비상금이었죠. 지수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생활비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거 봤어? 응, 나도 방금 봤어. 아버지가 가져간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양복 입고 나가더라. 은행 간다고. 지수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눈치챈 걸까? 그날 저녁 지수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서류 봉투 몇 개가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통장 여러 권이 펼쳐져 있었죠. 왔어? 아버지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아버지, 생활비 통장에서 3천만 원. 빼간 거 아버지예요? 지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빼갔다. 왜? 왜요? 그건 엄마가 4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누군데? 내가 번 돈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도 물러서지 않았죠. 엄마 친정에서 받은 상속금으로 첫 가게 시작하신 거 잊으셨어요? 그 5천만 원 없었으면
지금 이 집도 없었을 거예요. 순간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엄마한테 들었어요. 통장도 받고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70세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세였죠. 너 요즘 뭔가 꾸미고 있지? 뭘 꾸며요? 며칠 전에 네 엄마가 강남 어딘가 다녀왔다며?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 말이야. 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택시 타고 강남 법조타운 쪽으로 갔다더군. 아버지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혼 준비하는 거지? 재산 뺏으려고? 뺏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엄마 몫을 찾으려는 거예요. 뭐? 집에서 밥이나 하던 게 무슨 몫이 있어? 그 말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나왔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은 채였죠. 여보, 그만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아버지가 엄마를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4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뒤통수는 누가 친 건데요? 지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하면서 50억짜리 건물까지 사준 사람이 누군데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죠. 그래, 알아냈구나. 그래서 어쩔 건데? 법대로 할 거예요.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을 거예요. 재산분할?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통장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은행 다녀왔어. 4명의 계좌 전부 정리했어. 사업자 계좌에 있던 8천만 원도 다 빼놨고.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재산 빼돌리시는 거예요? 빼돌리는 게 아니라 내 돈 내가 관리하는 거야. 문제 있어? 아버지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건물 말인데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내 명의가 아니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내 재산이 아니라고. 그게 바로 문제예요. 부부 재산을 상간녀한테 빼돌린 거잖아요. 증거 있어? 내가 그 건물 샀다는 증거.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아버지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상간녀 명의로 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만나봤자 소용없어. 내 명의로 남은 건 이 아파트 하나야. 내일 날 밝자마자 담보대출 풀로 땡겨서 현금화해버리면 그만이야. 대출 받아서 숨기시겠다고요? 왜? 내 집 담보로 내가 돈 쓰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현금으로 뽑아서 장롱 속에 넣어두면 법원도 못 찾아.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칠순 잔치 그거 취소해. 손님들한테 전화 돌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수와 엄마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빠져나간 통장, 이미 정리됐다는 사업자 계좌, 그리고 아파트까지 팔겠다는 협박.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밤 10시, 지수는 방에서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눈치챘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생활비 통장에서 3천만 원 빼갔고 사업자 계좌도 다 정리했대요. 아파트까지 팔겠다고 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셨네요. 지수 씨, 지금 당장 가압류 신청 넣어야 해요. 지금이요? 네. 내일 아침까지 서류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아파트라도 묶어놔야 완전히 빈손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노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통장과 계약서. 그게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칠순 잔치까지 2주. 그 전에 가압류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남은 재산마저 빼돌리는 걸 막을 수 있었죠.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4성급 호텔 3층 연회장이었습니다. 저녁 6시 둥근 테이블 12개가 놓인 홀에 60여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 잔치, 친척들, 옛 사업 동료들, 동네 지인들까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단상 위에는 박갑수 선생님 칠순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은 양복을 입고 맨 앞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엄마의 자리였지만 엄마는 구석 테이블에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연회장 뒤편 조명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와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준비한 축하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죠.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가족여행, 잔잔한 피아노 음악과 함께 사진들이 흘러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어머 예쁘다, 그때 참 젊었네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3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피아노 음악이 끊기고 2초간의 정적.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이 떴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 발코니. 아버지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게 누구야?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틈도 없이 다음 사진이 넘어갔죠. 해외 리조트 수영장. 아버지와 여자가 나란히 선베드에 누워있는 사진. 지방 도시 식당.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그리고 8층짜리 상가 건물 앞. 아버지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고 있는 사진.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여자 누구야?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이거 누가 튼 거야? 당장 꺼.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죠. 다음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목. 그 아래에 소유자 김미영라는 이름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시가 약 50억이라는 글자가 화면 전체를 채웠습니다. 저거 뭐야? 50억? 건물이? 하객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단상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그 순간 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지수였습니다. 무대 옆 계단을 올라 단상에 선 지수는 마이크를 쥐고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제가 오늘 아버지 칠순을 축하하러 왔는데요. 지수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축하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지수야, 당장 내려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죠. 저 사진 속 여자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만나온 사람이에요.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매달 둘째 주 주말마다 지방지점 간다고 하셨죠? 그게 다 저 여자 만나러 간 거였어요. 인연이 미쳤나?
아버지가 단상으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사촌 동생이 팔을 잡았죠. 형님,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 지수는 스크린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요. 동해시에 있는 8층짜리 상가예요. 시가 50억. 등기부가 확대되어 화면에 떴습니다. 소유자 김미영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저 건물 명의가 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저 여자가 50억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결혼 초에 친정에서 받은 상속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가 첫 가게를 시작했고요. 지수가 노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1994년 통장 기록이에요. 친정 상속금 5천만 원 입금네요.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권리금 계약한 영수증. 서류를 든 지수의 손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엄마를 식모라고 부르면서 엄마 돈으로 번 재산을 다른 여자한테 넘기셨어요. 닥쳐.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가족끼리 할 얘기를 왜 여기서 해? 가족끼리요? 지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갑수 씨, 당신이 가족을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어요? 박갑수 씨, 아버지를 씨로 부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0년 동안 엄마 식모 취급하고 30년 동안 다른 여자랑 살고 50억을 빼돌리고 그러고도 가족 운운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아버지. 지수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나 그렇게 부를게요. 박갑수 씨한테는 안 해요. 하객들 사이에서 한숨소리,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30년을 속였다고? 지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 상단에 이혼 소장이라고 적힌 문서였죠. 이건 일주일 전에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장이에요. 그리고 어제 재산 가압류 결정도 났어요. 지수가 서류를 스크린 옆에 펼쳐 보였습니다. 파란색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박갑수 씨, 이제 아파트 팔아서 도망치려 해도 소용없어요. 법원에서 다 묶어놨으니까. 아버지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단상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죠. 지수야, 이러지 마라. 아버지가 잘못했다. 제발. 갑자기 존댓말이 섞인 목소리.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지수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박갑수 씨와 윤정 씨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요. 지수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갔죠.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홀로 남은 아버지. 칠순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 아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60여 명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성공한 사업가,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 그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죠. 지수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엄마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40년 만의 해방. 그 시작을 알리는 밤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폭로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3층 조정실 앞 복도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지수는 엄마 옆에 앉아 조정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긴장돼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무릎 위에 놓인 노란 봉투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엄마와 지수, 최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아버지와 그쪽 변호사가 앉았죠. 테이블 상석에는 50대 중반의 남성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열흘 전과 달랐습니다.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오늘은 재산분할 조정을 위한 첫 번째 기일입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신청인 측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쪽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40년간 가족을 부양해온 가장입니다. 사업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고 배우자는 주로 가사에 전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은 7대 3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7대 3이요? 지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손으로 제지했죠. 그리고 동해시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의뢰인 명의가 아닙니다. 제3자 소유이므로 이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아버지의 목소리는 칠순 잔치 때와 달리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판사가 엄마 쪽을 바라봤습니다. 신청인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무릎 위에 있던 노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 겉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죠. 엄마가 봉투 입구를 열고 그 안에서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건 30년 전 제 친정에서 받은 상속금 기록이에요. 첫 번째 종이 1994년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입금 5천만 원, 적용 상속금이라는 글자가 갈색 잉크로 적혀 있었죠. 이 돈으로 남편이 첫 가게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종이 권리금 계약서였습니다. 맨 아래에 계약금 5천만 원이라는 금액과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죠. 밤낮 없이 일하셨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그 시작이 제 돈이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뱅킹 출력물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힌 A4 용지가 10장 넘게 나왔죠. 그리고 이건 최근 10년치 거래 내역이에요. 엄마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이 요즘 장사가 안 된다, 돈이 없다 하면서 생활비를 줄인 날짜가 있어요. 2015년 3월, 2016년 7월, 2018년 1월. 종이 위에는 빨간 볼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날짜들 옆에 같은 금액이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있어요. 엄마가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갔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생활비 100만 원 삭감. 같은 날 행복상가 관리비 계좌로 100만 원 송금. 2016년 7월 3일 생활비 150만 원 삭감. 같은 날 김미영 명의 계좌로 150만 원 송금. 아버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엄마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생활비 삭감분만 합쳐도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상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엄마가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메모 노트였습니다. 날짜, 금액, 행선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맨 아래에는 총합계 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에요. 10년 동안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종이들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며 줄인 그 생활비.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10년 동안 제가 적어뒀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죠. 근데 참았어요. 지수가 대학 다닐 때, 막내가 취업 준비할 때, 그때마다 조금만 더 참자 했어요. 아이들한테 아버지 없는 집 만들기 싫어서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못 참겠더라고요. 엄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집에만 있었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건 당신이 밖에서 일할 수 있게 제가 뒤를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부모님 병간호까지. 그게 기여가 아니면 뭐예요? 판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서류 묶음을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30년 전 통장, 권리금 계약서, 10년치 송금 내역, 엄마의 메모노트,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피신청인 측, 이 자료에 대해 반박 있으십니까? 아버지 쪽 변호사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없으시면 본 재판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혼인 초기 자금이 신청인의 친정 상속금에서 나왔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가계 지출이 삭감된 시점과 제3자 계좌로의 송금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판사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동해시 상가 건물은 외형상 제3자 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상당 부분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양측 합의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엄마 옆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죠. 엄마.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걸 다 적어둔 거야? 엄마가 노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응.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엄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있잖아. 오늘 그 말하면서 이상하게 후련하더라. 후련해? 응. 30년 동안 혼자 사귀고 있던 거 오늘 처음 다 꺼낸 것 같아.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30년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엄마가 그냥 당하고만 산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살려고 했어. 근데 내가 싸우자고 하니까 나도 용기가 나더라. 엄마가 지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야말로 30년 동안 혼자 증거 모으면서 버틴 거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흐렸던 하늘 사이로 옅은 빛이 비쳐 들어왔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된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초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등기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지수와 엄마가 마주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2잔과 방금 발급받은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이라는 제목, 그 아래에 소유자 윤정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이름이네. 응, 엄마 이름이야.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24평, 방 2개, 50억짜리 상가 건물에 비하면 작은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죠.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상가 건물의 재산 분할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최종 판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지분과 위자료 일부는 먼저 정리가 됐죠. 상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일부 지분은 받을 수 있을 거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면 됐어. 엄마가 등기권리증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50억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녁 엄마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아직 짐 정리가 덜 된 거실이었습니다. 이삿짐 박스 몇 개가 구석에 쌓여 있었고 커튼도 달지 않아. 창밖 가로등 불빛이 그대로 들어왔죠. 하지만 식탁 위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케이크 위에 초 3개를 꽂으며 대답했죠. 엄마 생일 아니야? 다음 주에.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딸인데 그것도 모르겠어? 지수가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 3개가 어두운 거실을 밝혔죠. 올해는 미리 하자. 새 집에서 첫 번째 생일이니까. 엄마는 케이크 앞에 앉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68번째 생일. 하지만 자기 집에서 맞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원 빌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았죠. 잠시 후 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뭐 빌었어? 비밀이야. 엄마가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눈치 보지 않는 웃음.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웃음. 지수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참, 아버지 소식 들었어? 응. 삼촌한테서. 엄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해시 원룸으로 이사 갔대. 상가 건물은 재판 끝날 때까지 매각 금지 걸려 있고. 그래. 응. 그 여자랑은 헤어졌다더라. 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케이크를 먹고 난 뒤 2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 아파트는 7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서울 외곽의 야경이 보였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고마워. 뭘? 내가 싸우자고 하지 않았으면 엄마 평생 그 집에서 식모로 살았을 거야. 지수는 대답 대신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30년 동안 증거 모으면서 버텨줘서. 그건 뭐, 버틴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지. 엄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거 해보려고.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글쎄, 아직 모르겠어. 엄마가 웃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제 뭘 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좋아. 지수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의 새 집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였습니다. 베란다 창가. 지수가 집들이 선물로 가져온 것이었죠. 흙 위로 초록 잎이 3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새로운 시작.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작은 화분, 작은 일상.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